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145페이지. 자, 145페이지. 점포 종류와 입지. 자, 점포. 입지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다가 점포를 입지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공급자 중심,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 내가 점포를 어디다가 입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집심성이라고 한 말이 있죠. 자, 그 심자에 주의하고요. 심자의 작은 별. 도심이라는 뜻이다. 도심. 도심에 점포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한두 개 정도 사례를 알면 되지. 그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내가 백화점을 하면 도심, 집심, 센터다. 영어로는 센터. 센터 가는 게 되죠. 도심 가운데 센터. 백화점, 대형 서점, 보석점, 도심에 간다. 도심에 입주한다. 이런 얘기죠. 집심성, 그 심자의 별표. 그 다음에 집재성이란 말 있죠. 집재성. 집재성이다 이 말은 여기에 모일집자죠. 모일집자. 모일집자. 집재성. 뭉쳐 있어야 된다. 뭉쳐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뭉쳐 있어야 한다. 가령 우리 정치는 뭉쳐야 삽니까? 흩어져야 삽니까? 파트, 당별로 뭉치죠. 그래서 정치, 관공서 있는 쪽에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금융상품들이 보험회사가 주로 보면 그게 비교 선택하는 선매품이기 때문에 뭉쳐 있어야 쇼핑을 통해서 선택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융통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집재성입니다. 둘 다 집집이라고 해서 비교 주의하시고요. 비교 주의하시고 시험에 건강히 잘 나오시니까.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다. 자, 국부적 집중성. 국부적으로 뭉쳐있는 거. 옹기장서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가구점이다. 가구점끼리 어느 특정 지역에 모여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점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재성. 자, 산재성. 산재성은 흩어져야 산다. 이 말이죠. 이 흩어질 산자니까. 흩어질 산자니까 산재. 흩어져야 산다. 자,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에 미용실이 5개 있으면 다 망해버리겠죠? 그렇죠?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에 하나 있고 저쪽 골목 하나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편의점, 미용실, 그죠? 목욕탕.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내가 목욕탕을 투자하려면 당연 저 골목에 있으면 이 골목에 해야지. 그 옆에 또 붙이면 곤란해집니다. 산재성, 흩어져야 산다. 했습니다. 흩어져야 산다. 자, 여기 이제 내가 어디다가 입점, 공급, 투자할 것이냐 하는 입지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구매자의 구매 관습에 따라서 이제 선매품, 전문품, 편의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선매품이 뭐냐? 선매품은 앞에다가 비교하는 말 써주시고, 비교해보고 선택, 매입한다. 이건 영어가 친숙해요, 영어로. 영어가 쇼핑굿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쇼핑굿스. 우리 쇼핑 간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쇼핑 간다. 바로 그 쇼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비교, 선택. 백화점에 가서 비교해보고, 아이쇼핑, 기타, 발품 등 해서 비교 선택하는, 매입하는. 그걸 보고 선매품이다. 자, 비교 선택,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품. 자, 전문품은 소비자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됩니다. 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차할 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앞에서 새우깡 하나 사는 거하고 달리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지금 3학년 차니까 상인법, 주인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내가 그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5년간 있을 수 있잖아. 5년간. 그 원래 이제 1월 26일부터 5% 떨어졌죠. 1년에 계속 5%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9%에서 5%. 1월 26일부터 그 상인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고 하면 되는데 의외로 그런 걸 몰라가지고 문의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국민 기초 생활로서 가장 필수품인데 안타깝게도 그 모르는 분이 공주에서 공부하신 분은 아시는데 그 잘하는 분은
대다수 모르기 때문에 건물주도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 사달이 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안타깝죠.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더라. 근데 부동산은 전문품에 속하는데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있잖아요.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자, 선분양은 전문품이다. 이 땅에다가 말똥만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미리 분양한대. 2년 6개월 후에 입주한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다못해 최소한 중개인들한테 가서 분양권 전문하는 사람한테 어떤 상태로 경고하는지 캐시플로 미래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캐시플로 현금흐르는지 알고 들어가야 최소한 물어야 됩니다. 선분양할 때. 근데 후분양할 때는 80% 이상 완공 후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내가 비교 선택할 수 있죠. 가보고 위치, 뭐 방향, 청수, 뭐 입지 조건, 배산 임수인지 이런 걸 보면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후분양 같은 경우는 컨슈머리즘, 소비자 주권 달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분양이고, 요건 건설회사, 선분양은 건설회사 자금 조달,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줘가면서 잔금 줘가면서 건설하면 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중소기업도 돈 없는 중소기업도 건축할 수 있는, 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분양, 후분양 상대로 비교하면 후분양은 비교 선택, 선매품 기능이고 선분양은 당연 부동산 원래 고유의 전문품이듯이 전문품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품. 이거 라면 사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별로 없어도죠. 뭐 그것도 하기에 라면 종류 많으니까 뭐 다른 데로 또 뭔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편의품, 편의점에 가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요자가 그죠? 수요자가 자기의 구매 관습이나 수요자 취향에 따라서 나눠진 이런 선매품, 전문품, 편의품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자, 수요자 이 시장에서 만나야 되죠. 만나야지. 주로 이제 집심성은 전문품 중심이더라. 아까 해봤지만 내가 백화점 투자하고 싶으면 도심의 센터에 가야 되죠. 대형 서점 투자하고 싶으면 당연히 센터 가야 됩니다. 보석점도 마찬가지고. 또는 전문품 중심. 그 다음에 선매품은 집재성, 보험회사, 보험상품 비교 선택하는 샤핑구스 기능이 있습니다. 친구가 어느 보험회사 다닌다고 그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 몸에 맞는, 나에게 맞는 비교 선택 이렇게 해야 그게 합리적이죠. 또 이제 국부적 집중성, 가구점이다. 가구점도 이 집 저 집 가구를 둘러보고 내 취향에 맞는, 가격에 맞는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선택 중심이고, 그 다음에 산재성, 이 편의점, 편의품, 이 산재성이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공급과 수요가 이거 어디서 만납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던 와양 수요, 우상향 공급, 마켓 시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요게 우리 시험에 한 문제씩 주로 또는 지문 한두 개 거의 잘 나옵니다. 별표를 해두시고 별표. 자, 넘기시가 또 152페이지에 자, 152페이지 152쪽에 선정된 대안부지 분석 방법, 가능 매출액 추계 방법 이런 말이 있죠. 가능 매출액 추계 방법 152페이지. 자, 거기 별표만 해두시고 이건 어쩌다 슬쩍 나올까 말까 이런 거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 정도로 해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 중개 과목하고 학개론 공법하고는 특성이 다르겠죠. 학개론 공법은 탑다운 방식으로, 학개론은 하여튼 탑 주제 40개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것만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70점, 80점 이상 이렇게 잘하시면 뭐 90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올 걸 가지고 괜히 소주제 세세하게 보면 이게 쓸데없이 헤매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개 과목은 바닥을 바텀업 방식으로 바닥을 훑어가야 되죠. 전체 다 중개 과목은 그래 하지만 공법이나 학교는 주요 주제 중심으로 저 아래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문제 풀면서 슬쩍 터치해도 되고 터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주요 주제.
별표한 것만 하시면 되고 별표하는 거는 그럼 책에 왜 넣어놨느냐. 책 분량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학교는 책이 옛날에 유명 출판 다 1200페이지 이랬어요. 1200페이지. 한 10년 전에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학교는 책이 1200페이지인데 사실은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리 출판사에서도 가장 얇게 슬림하게 500페이지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줄였어요. 464페이지죠. 안에 문제도 40문제 넣을 걸 내가 80문제 넣고 좀 더 넣었습니다만은 그래 해도 철철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나올 포인트만 하면 별로 그렇게 주요 주제는 별로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학교 가는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고득 좀 하는 그게 오히려 더 고득 좀 합니다. 실등록 했다가 머리만 산발머리가 돼가지고 몇 년씩 생고생한 분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자, 156쪽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156페이지. 입지개수 있죠. 입지개수. 간간히 잘 나오죠. 간간히 잘 나옵니다. 자, 입지개수의 그 밑에 공식을 보면 공식이 분모가 전국이고 분자가 특정 지역이죠. 자, 전국 분의 내가 A 시장 지역, A 시장 지역이 어떤가 이렇게 특정 지역, 전국 분의 지역, 전국 분의 지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관광 평균 관광의 종사자가 약 한 1%인데 제주도는 관광 종사자가 약 한 2%다 하면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되는 거죠. 그 말이지. 전국분의 특정 지역이다 이 말이지. 가령 들어서 전국에 깻잎 농사 짓는 사람이 1%인데 서울은 0.0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깻잎을 시골로부터 수입해야 되죠. 깻잎 수입 산업이다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A 특정 지역이 종사자가 많으면 수출, 적으면 수입한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수학적 공식이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서 헤매는데 전혀 그럴 거 없어요. 아주 원초적인 수학밖에 안 나옵니다. 뭐 미분적분, 고등수학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걸 압축해서 단순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더라도 아주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자, 입지개수. 이걸 입지개수로 한다. LQ. 로케이션을 구하시는지 입지개수 이렇게 하죠. 입지개수. 전국 평균분의 A 지역이 이게 1보다 크면 분모 분자 관계는 분자가 크면 이게 수출하고 분자가 적으면 수입하는 거죠. 1보다 크면 수출이고 1보다 적으면 수입이고 1하고 같으면 자급, 하는 거지. 로빈 크루소 경제처럼 자급,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비교하는 것은 항상 1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분 나누어서 자, 분 나누어서 아래가 분모하고 위에가 분자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크면 가정 발전, 1보다 크면 발전하듯이 1보다 적으면 또 위축. 자, 그래서 1보다 크면 수출 산업, 1보다 적으면 수입 산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제 부동산업 종사자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부동산업에 종사한다 하면 전국 평균은 약 10%죠. 10% 아니지 1%지 1%. 너무 적다. 100만 명 합시다. 전국 1000만 명 종사 중에 100만 명이 부동산업에 평균 종사한다면 약 10%잖아요. 10%. 그런데 A라는 특정 지역에 평택이다, 뭐 서울이다, 뭐 부산, 대구, 광주 뭐 등 특정 지역에는 100만 명 고용자 중에서 20만 명이 부동산업에 종사한다면 몇 프로입니까? 20%지 20%. 그럼 이 A라는 지역은 부동산업 2가 되니까 1보다 크므로 부동산업은 다른 지역에 수출 산업이 됩니다. 특화 산업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경제 기반 산업이라 합니다. A 지역은 부동산업이 평균 20%.
전국 평균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배지 2배. A 지역은 2배니까 당연 입지계수가 1보다 크므로 기반 산업, 수출 산업, 부동산 산업이 특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전국 평균분의 바로 A 시장 지역, A 지역 비중 1보다 크냐 적으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문제 Q 바로 봅시다. 문제 Q. 다음 표에서 A 지역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하세요. 자, 입지 개수. 전국은 있는 거 없는 거 다겠죠. 자,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숫자가 얼마입니까? 제일 큰 숫자. 제일 큰 숫자. 전국, 그러네. 900이네, 900. 이 전국 다 모은 거니까 제일 큰 숫자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제일 큰 숫자. 500입니까? 부동산 제일 큰 숫자. 하여튼 제일 큰 숫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 분자는 A 지역의 제일 큰 숫자. 매트릭스 종행 잘 읽으셔야 된다. 300입니까? 300. 그렇죠. A 지역의 제일 큰 숫자는 300. 그 다음에 A 지역의 부동산 100입니까?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때 전국 제일 큰 숫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제일 큰 숫자, A 지역 제일 큰 숫자, 그 다음에 요거는 A, 부동산, 우리가 구하는 부동산 분자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전국분의 바로 A 지역의 부동산 상대적 비중이 크냐 적으냐. 자, 이거 약분하면 되죠. 약분 00, 00, 9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00, 00 약분, 분수를 생략, 약분하고 3분의 1, 9분의 5 이렇지. 자, 요거 하나 분수, 소분수, 이것도 하나 소분수. 이 전체는 대분수라 한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요건 분하는 건 나누기지, 나누기. 나누기는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수 5분의 9인데 부모도 한 번씩 물구나무셔서 운동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역수, 이 역수까지. 이놈의 역수로 곱하면 된다. 나누기는 역수로 곱한 거하고 같아. 자, 지금 처음 할 때는 괜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신 분은 사실 또 너무 쉬운 거고. 그러면 이제 3, 5, 15, 1, 9는 9, 15분의 9죠. 15분의 9. 그 계산기로 9 나누기 15 하면 얼마 나온다? 0.6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0.6은 1보다 크다 적다? 적음으로 바로 A 지역은 부동산업 수입 산업이다. 이러면 되지. 비기반 열비 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계산 다시 한번 잠깐 연습해 보면, 자, 3의 역수는 뭡니까? 3의 역수. 3 나누기 3은 얼마다? 1이죠. 1이지. 피자 3판을 3명씩 나눠보면 한 사람당 한 판씩 먹으면 돼. 분모는 항상 1이니까 한 사람당 한 판씩 먹으면 된다. 이렇게 3인 이게 3판이다 라고 할 때 한 사람당 한 판씩 한 개씩 먹으면 된다. 근데 이제 3의 역수. 자, 3의 역수는 분의 1, 즉 3분의 1이 3의 역수죠. 이제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죠, 이게? 역시 1이죠, 그죠? 3 곱하기 3분의 1 역수.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너무 싱거워요. 연세 드신 분이 전국에 많기 때문에 잠깐 참조로 한번 하는 겁니다. 3 나누기 3도 1이죠. 3 곱하기 3분의 1도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3 나누기 3 이게 분하는 게 나누기지, 나누기. 나누기는 분의 1, 3분의 1 역수로 곱하면 되지. 이게 역수지. 3의 역수가 3분의 1이니까 분의 1 이게 역수니까 역수로 곱한 거하고 같아.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다. 그죠? 3 나누기 3도 1이다. 그래서 나누기는 약간 불편하니까 곱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해가지고 곱하는 게 편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수를 많이 씁니다. 역수.
역수 나누기는 역수로 곱한다. 그럼 이거 다 그러면 되죠. 요거 9분의 5 요놈을 나누기 9분의 5를 뒤집어서 역수로 5분의 9로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라. 요놈도 계산하라 하면 요거요 100분의 1에서 10분의 2 요걸 뒤집어서 이게 나누기니까 푸는 나누기니까 1분의 100 역수로 곱하면 되지. 곱하면 10 곱하기 1은 10이고 2 곱하기 100은 2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다하는 2배다하는 게 바로 나온다고. 역수로 이거 역수로 하여튼 역수로 곱하면 됩니다. 자, 이 역수가 뭐냐 하면 나누기를 역수로 취하면 이걸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가 요놈이 엄청 중요해요. 성수 우리 투자론에 가면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곱할 성자니까 막 곱해서 금방금방 답을 찾습니다. 막 갖다 곱해보면 그냥 답이 툭툭 튀어나와버려요. 빨리빨리 금방 구하기 위해서 미리 역수를 취해가지고 성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렵지 않다. 자, 그렇게 구하면 되고, EQ. 그래서 알면, 이거 알면 한 몇 초 만에 가능할까요? 그렇죠.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다 이거지. 10초, 2초 안에. 그래서 계산형이 약 우리 학교론에서 10문제 내외 출제하는데 10문제 내외. 작년에는 지문까지 합치면 12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문제 내외 출제하는데 이 계산형이야말로 시간 전략시키고 점수 얻고 두 마리 토끼를 쌍끌이로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시간 전략해서 풀 수 있다. 민법은 우리 시간 전략해서 못 풀지만 학교로는 계산형 때문에 정상적 공부하신 분은 시간 전략해서 고득점 1차가 쉬워지면 2차도 공부하기가 편해지죠. 그렇게 해서 동차적 지름길이 된다. 저하고 하여튼 계산형을 못 풀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계산형 딱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국군의 A지역에 부동산업이 수출할 것이냐 수입할 것이냐 전자업종이 수출할 것이냐 수입할 것이냐 의료업이 수출할 것이냐 수입할 것이냐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 그럼 경제기반 성수. 자, 이 성수가 나죠. 성수의 별표가 있어요. 기반산업 성수. 금방 제가 부동산업이 20% 같으면 부동산업이 A지역의 20%다. 요 20% 분의 1 이게 성수라. 성수는 분의 1 역수치하면 성수인데 부산원에서도 계속 그래 공부를 해왔잖아요. 역수치하면 성수예요. 20분의 1은 이게 얼마일까요? 피자 한 판을 20%씩 나누면 몇 쪽 나온다? 그렇죠. 5. 이렇게 됩니까? 1이 100%제. 1에 100%제. 피자 한 판 100% 다 먹을 수도 있고 그중에 20%만 먹을 수 있잖아요. 20% 먹으면 5번 먹을 수 있지. 5. 100% 나누기 20%는 5다. 1 나누기 20%는 5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성수. 그 밑에 공식 보시니까 이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역 전체 인구 증가. 아까 A지역이라고 한다면 A지역. 경제 기반 산업 인구 증가. 기반 산업 A지역의 부동산업에 다음 달에 100명이 인구가 증가 예정이래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성수가 A지역의 부동산업 기반 성수가 5였죠. 금방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 A지역의 전체 인구가 500명 종사자가 증가 예정이다. 이런 뜻이지. 기반 산업에 100이고 비기반 산업이 400명이라는 뜻이죠. 400명. 그럼 두 개 합치면 500명이 되죠. 500명. 우리 비율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도 20%에 해당하는 기반 산업이 100명 증가했으면 그럼 나머지 80%는 비기반이죠. 잡다한 모든 산업이니까. 비기반 산업 400명이겠지. 그 합치면 500명 되니까 500명 합치면. 그걸 굳이 이걸 식으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걸 식을 외워서 문제 들어가 푸는 것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응? 그 다음 그럼 경제기반 성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 빼기 비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똑같아. 이게. 기반 산업 비율이 20% 같으면 1 빼기 비기반 산업이 80%라는 뜻이잖아요. 1 빼기 80%하면 20%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이걸 아예 기억할 때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수익률의 역수는 성수다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공식을 성수로 전환시킵니다. 똑같이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이게 경제 기반 성수입니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상식이다. 자,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저기 특징 1. 경제 기반 성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 인구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아까 이 특화 산업, 수출 산업 100명, 부동산업 인구 100명 증가 예정 다음 달에 성수 곱하면 전체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경제기반 성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의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인구 500명 총 인구. 그럼 여기에 고용자가 500명 증가되면 한 사람 고용당 세 식구가 평균 산다면 3, 5, 15, 1,500명 인구 증가 예상. 인구는 부동산 수요의 책임입니까? 공급의 책임입니까? 인구 증가는 수요죠, 수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 예측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입지 개수, 경제기반 성수 응용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반복 숙달 하시면 됩니다. 이론형은 저희들이 한 20-30분 반복해야 되지만 계산형은 한 5분만 해도 바로 분명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도시 성장 구조론. 도시 성장 구조 이론.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보자 이거지. 동심원 이론 이렇게 나뉘어요. 가운데에 동심, 같은 센터, 같은 심지를 뒀다. 동심, 아이 동자 아닙니다. 같은 동자이지.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동그랑 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을 너무 심플, 단순화시킨 단점이 있겠죠. 보나마나. 그리고 동그랑 땡으로 나온 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지만 이건 완전 경쟁시장 가정을 다 한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다 하는 가정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 제일 가운데 이게 중심 업무지구고 영어로는 CBD 이렇게 한다. CBD. 센터, 비즈니스. 중심 업무, 디스트릭트, 지역. 이 말이죠. CBD. 우리 학교로는 영어 시험 나오죠. 영어. 괄호에서 영어가 시험 나옵니다.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공법은 한자 뜻글자니까 한자의 뜻글자로 한글만 나오지만 하여튼 학교로는 영어 번역한 거라서요. 그죠? 오히려 괄호에서 영어로 CPD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점의지구 별표.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금 관음권역 이렇게. 중점 저고통. 여기 특히 이제 중심 업무지구는 개념상 슬쩍 떠오를 겁니다만은 점의지구 이게 뭐냐? 여기에 아리송할 수 있겠죠. 여기 또 제일 중요합니다. 점의지구.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금 가능 주거지역이다. 이걸 몽땅 묶어서 주거지역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거지역. 근데 점의지대 가면 이 점의지대, 전의지대 또는 천의지대 중요하니까 이렇게 용어도 많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대도시 도시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이니까 이 땅값도 만만찮죠. 그렇죠? 순수 주거지역도 아닌 것이 이거는 혼재, 경공업, 상업 혼재되어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개발 여지도 많고 그 중심 업무지구가 이렇게 침해해서 다시 개발되기도 하고
여기서 주거지역은 아주 설렘 지역이 돼서 반지하 10명 살고 반지하에 살고 뭐 이런 방 한 개에 외국인 노동자 10명씩 살고 하는 이런 아주 뉴욕의 할렘가처럼 설렘지역을 합니다. 설렘지역. 주거기능은 설렘지역이라. 여기서 돈 벌면 저소득층, 또 돈 벌면 고소득층, 또는 전원주택 뭐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전되는 점유지역, 이 지역에 주거기능은 설렘기능이라서요. 여기서 자 우리 그 밑에 책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시니까 기역 니은 천이 점유지대인데 중심 업무지구를 둘러싼 지대로서 통상적으로 상업이나 경공업에 의해서 침범되고 있는 옛날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서울 영등포 지역처럼 지금은 디지털 도시가 되어 있지만 영등포 지역처럼 가발공장 이런 반지하 있잖아요. 그런 시절 주거기능으로서는 설렘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기능으로 설렘지역이니까 전염병이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전염병이. 사람 주거하는 쪽에 설렘지역에 많겠습니까? 저소득, 고소득 통과하는 거에 전염병이 많겠습니까? 여기에 많죠. 질병, 전염병 돌아도 여기서 돌 수도 있고, 질병, 빈곤, 이런 게 있잖아요. 응? 질병, 빈곤, 이런 것이 이 지역이 제일 많아집니다. 우리 시험도 설정 한번 출제했죠.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응용 출제해보니까, 요 점유지대는 당연히 설렘지역이니까 범죄, 질병, 응? 이런 것이 많다 하면 맞는 말이다. 중점 저고통. 자, 중점 저고통. 학교론의 공법처럼 탑 주제로 한다 이 말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고통이 적어요. 중점 저고통. 중점 저고통. 자, 그 다음에 가령 이제 선형, 호이트. 자, 선형 이론은 한자 뜻을 이거는 한자로 해야 됩니다. 선형 이론이다. 선형. 부채 형태. 자, 부채 형태. 호이트. 선호 하듯이. 선호.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답니다. 자, 여기에 부채꼴 모양. 부채. 그리고 다 부채. 도로 확장 외곽에 따라서 이 부채, 선풍기 날개 모양으로 생겼대. 부채 모양으로 생겼대. 이 도로가 잘 닦였습니다. 교통방축에 여기 고속자가 교통방축에서 고급차 타고 출퇴근하면 접근성은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소득층이 같이 붙어 살고 반대편에 달동네 이 저소득층이 삽니다. 자, 이 달동네는 접근성이 아주 불편해요. 저소득층, 교통, 비만 많이 와도 눈이 살짝만 와도 못 다니는 정도. 이렇게 달동네. 이걸 보고 우리가 주거 분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겠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진다. 이걸 주거 분리를 하죠. 주거 분리. 이걸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 반대편에 이게 달동네는 접근성이 안 좋다 해야지. 이게 접근성 좋다 하면 틀려요. 달동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지. 사고 위험도 높고 접근성이 안 좋다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 교통방축의 접근성이 좋다 이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서 부채 모양, 선호 이론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고 부채꼴 모양 그거 딱 별표 놓으시고 그 다음에 162쪽에 다 핵심 이론 이렇게 나와요. 다 핵심. 마늘 다자 핵이 많다. 다 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이렇게 했는데 해리스 울만 그 학자의 주창한 학자 이름 해리스 울만. 다 핵심 이론. 이게 도시가 큰 도시가 서울은 역 중심 발전, 또 용산 전자상가, 또 뭐 여의도 정치, 금융 이런 식으로 핵을 여러 개 두고 만약에 전자가 역 주변에 있으면 별로거든요. 전자 쪽으로 가라. 같은 것끼리 동종, 업종
집적 산업으로서 뭉친다. 동종산업 뭉친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로 발전한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한 것 중심으로 나오면 틀릴 정상적 공부한 사람은 당연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핵심 이론의 우측에 163페이지 보시니까 그림 밑에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여기 시험에 거의 계속 나오죠. 자, 동그라미 A는 동종 업종의 집적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죠. 전자업종은 전자업종끼리 이렇게, 디지털은 디지털끼리, 또 역은 역끼리, 정치는 정치인끼리, 금융은 금융끼리 이렇게. 그 다음에 B에 이종 업종 입지적 비양립성. 서울역의 전자 곤란하다 이 말이죠. 분리하라, 떨어져 나가라 이 말이죠. 용산으로 가라.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 정치가 여의도인데 여의도 가지 않고 서울역에 갈 일은 별로 없다 이 말이지. 비양립성. 세 가지. 자, 다음 페이지. 자, 164페이지 Q. 다음 가로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 두 개 도시 상거래 협의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뭐죠? 자연 법칙인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응용한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잖아요. 인력 당기는 힘, 소매 인력 법칙. 바로 그다음에 니은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과 천이 경쟁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합니다. 아까 했죠.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진대요. 이거 동심은 이러지. 동심은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에 따라서 확장되어서 부채꼴 모양, 부채선, 교통축의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 부채꼴 모양 이렇게. 그 다음 리얼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핵이 많다. 핵이 여러 개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 거대 도시가 형성됩니다. 다 핵심 이론이죠. 당연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165페이지 이제 지대, 지가. 자, 지대, 지가. 공식이 처음 초파는 그 분자가 이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지대로 바꿔야 됩니다. 지대.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 지대 나누기 이자율 이렇게 하면 지가가 나온다. 지가는 토지 가격 줄임말이고 지대는 토지 임대료 줄임말이죠. 자, 토지 임대료하고 지가하고 자, 지대 이것 중에서 지대는 토지 임대료는 유랑일까요? 재량일까요? 지대. 유랑이지, 그죠? 유랑. 요놈은 유랑이지, 유랑. 한 달간 월세, 1년간 연세, 이렇게 되니까 유랑이지, 유랑. 그쵸? 유랑 맞습니다. 지가는 유랑일까요? 재량일까요?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 땅값 얼마, 이래 되니까 재량이겠지, 재량. 그래서 이 가격만 해도 우리가 앞에서 경제론 공부할 때 바로 부동산 가격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격이 재량 용어 아닙니다. 재량 용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랑 용어, 재량 용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기 하니까 바로 현재 시점 또는 투자 시점 지가가 나온대. 지가. 자, 여기에 A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A라는 토지는 영원히 가죠. 그제? 무한대. 부부, 연계, 영속성. 영원히 갑니다. 자연의 토지는 영원히 갑니다. 이렇게 우리 자연의 토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땅을, A라는 땅을 매년 2천만 원씩 받고 임대를 했대, 주차장 임대를 했대. 그러면 임대를 이것도 무한대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돈 현금으로 보고 2천만
균등한 현금 흐름이죠. 이걸 보고 무한대 간다. 무한연금이라 합니다. 그런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한연금. 보통 우리가 가령 내가 은행에서 돈 1억 빌리고 매달 120만 원씩 10년에 갚게 이렇게 하면 120만 이거는 10년 120개월밖에 안 가죠. 유한연금이라 유한연금. 균등한 현금 흐름은 연금이라 하는데 120개월 10년이니까 유한하지. 근데 이 토지는 영속 때문에 무한대 갑니다. 무한연금이라 합니다. 그 연금은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유한연금, 무한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한대 가는 연금이라. 그럼 요놈들의 이거 무한연금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게 지가입니다. 지가 투자 가치입니다. 우리 투자론에서는 투자 가치라고 여기서는 지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가. 그러면 이 지가가 저 미래의 무한대 연금 그 현재 가치 구하면 그게 지가 투자 가치인데 이걸 구해보자 이거지. 자, 이걸 뭐 공식으로 구하는 게 이게 공식이 아니라 당연 상식인데 저기 왜 저렇게 나왔냐면 2천만 이게 원래 유한연금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분의 1 빼기 1 더하기 R의 N성분의 1. 요게 유한연금 평가였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암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했지. 자, 이게 유한연수 10년 가는 게 아니고 20년 가는 게 아니고 3년 이렇게 하면 유한연수인데 이게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 무한대로 가면 1 더하기 이자율이 10%라면 1.1. 자, 요걸 공식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자, 1.1에서 1.1 곱하면 1.21이 되죠. 1.21에다가 1.1 곱하면 1.331이 되잖아요. 점점 커지죠, 이게. 점점 커지면 이게 계속 가면 무한대로 커져버려, 무한대. 무한대 수가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분모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돈 1원을 지구인 외계인들이 나눠 가지라. 냄새도 안 나죠. 이거는 빵이라 빵. 없는 거나 똑같아. 찾아갈 돈이 없다 이 말이지. 0이래 0. 상수 나누기 무한대는 0이다. 이렇게 수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 1 나누기 무한대는 이게 무한대분의 1은 가져갈 게 없잖아. 가져갈 게. 그럼 0이지 0. 그럼 이거 없어지고 R분의 1만 남잖아. R분의 1. 그럼 여기다가 2천만 원 여기다가 R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 R이 10% 같으면 나누기 10%잖아. 여기 바로 지대 나누기 10% 되는 거지. 공식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작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것은 이 지대가 연금인데 이 연금이 무한대 갈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무한대 갈 때.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땅처럼 현금 흐름이 무한대로 갈 때 2천만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거죠. 영국에서 영구채를 한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영구채,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매년 말 2천만 원 영구히 주는 이걸 얼마 주고 사야 적정 가격으로 샀다라고 할 것이냐. 이런 영구채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 영국 정부가 지구에 있는 동안은 그 산 사람에게 계속 이자를 줍니다. 자자손손. 무한대. 근데 나중에 지구가 없어지고 나면 영국 정부가 없어지면 못 주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줘야 돼. 그런 영구채 그런 사례가 있듯이 자, 그럼 이걸 다 여기다 나누기 바로 10% 하면 2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이게 얼마다? 2천만 원 나누기 10%. 2억이죠, 2억. 그죠? 2억. 그 이 지가는 2억이라니까 2억. 투자시점, 지가, 저량 2억이라 2억. 토지 가격, 현재 가치 2억, 투자 가치 2억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계속 쓸 뿐이지. 여기저기 있어. 그때 따라. 투자 가치, 현재 가치, 지가 2억이다. 요건 무한연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3년간만 투자한다면 유한연금이고 무한대 가면 무한연금이고 연금도 두 종류. 이게 나눈 이유는 R분의 1을 곱한 거나 요거 10%분의 1을 곱한 거나 2천만 원 나누기 10% 한 거나 같죠? 이렇게.
아까 말했죠. 2천만 원 나누기 10% 이것이나 나누기로 표현하면 어렵습니다. 곱하기로 하면 쉽고 그래서 분모를 무분하면 하면 쉬워했죠. 그래 건강해지시니까 역수 10% 분의 1을 곱한 것이나 10%를 나누게 한 것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도 2억이고 이렇게 곱해도 2억이고 똑같이 2천만 원 곱하기 20분의 1 10분의 1 2억. 그래서 이제 괜히 이렇게 저렇게 공식으로 갑자기 떠가 있으면 저렇게 책 속에 떠 있으면 야 저걸 처음부터 다 외워야 되는 것 같다. 학교는 처음까지 저런 돈 나오면 다 외워버려야 되겠구나 이건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한연금은 그냥 R로 나누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무한연금이니까 그렇게 한다. 나중에 한번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저절로 해결되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꼭꼭해서 경제학자들도 하는 요걸 행복이라 놓고 행복. 요걸 자원이라고 분자 요걸 자원. 요걸 이제 이자율 이렇게 놓고 푸는데 이게 자원 나누기 이자율은 행복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분자니까 당연히 비례적으로 행복하겠죠. 기하면 많으면 좋지. 내가 100살, 200살까지 산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자원이 풍부해지는데 건강하시면 스스로 돈이 됩니다. 앞으로는 또 AI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전통산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시면 돈이 되죠. 움직이시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하다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지금 우리 주택연금도 100살까지 사는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100살까지. 100년 산다 보고 주택연금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한백년 뭐 노래 소리 많이 불렀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됐죠. 100살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120살, 150살 이렇게 점점 증가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까지 뭐 먹고 살까 이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되긴 되죠. 이제 기본소득으로 원래 로봇세를 과세해가지고 사람 일자리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전 로봇세를 걷어가 이전 소득, 기본소득으로 매달 이렇게 주든지 해야 돼. 그래서는 뭐 300만 원 준다니까 국민들이 그 외가 지금 안 됐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인간들 당연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줘야지. 또 뭐 얘가 아들 딸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뭐 이런 이 자원들이 무수히 많다고요. 그리고 또 이자율은 만약에 이자가 상승하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니까요. 이자가 상승한다 이 말은 돈이 화폐 시장에 화폐 수요 공급에서 화폐를 돈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공급자보다 시장에 돈 찾는 사람 많으면 금리가 폭등하는 거죠. 그럼 금리를 좋아하니까 이게 황금 만능주의 돼가 친구 호주머니 돈밖에 안 보이지 친구는 안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사람 가치는 떨어지죠 이제. 그래서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 가치 올라가면 사람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돈 가치가 높겠습니까? 사람 가치가 높겠습니까? 갈수록 돈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돈을 찾고 친구를 잘 안 찾고 돈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양적 성장은 많이 하지만 질적으로는 자꾸 퇴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합니까?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합니까?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하다니까. 이게 자원은 부족해도 상대적 금리가 기대감이 황금 만능은 아니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거지.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땅에 오면 지대, 토지 임대로 나누기 이자율 해서 지가 이렇게 식을 쓰듯이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클래식. 자, 고전학파가 옛날 사람이죠. 신고전파가 현대. 자, 고전학파, 신고파. 자,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 이 지구에다가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 건축할 때 분명히 여기에 노동도 투입되었고 그리고 돈, 자본도 분명히 투입됐잖아요. 그죠? 투입됐는데 이때 고전학파는 이 땅을 자연의 선물로만 봤습니다. 자연의 선물.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자연의 선물인 이 토지, 이 대가로 뭘 받냐 하면 바로 지대를 받잖아요. 지대. 토지 임대로. 자연의 선물인 토지, 이 대가로 지대를 받게 돼 있고, 자본의 대가는 이자를 받죠.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받잖아요. 임금.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해갖고 돈이 들어오겠죠. 돈 들어온 것 중에서 노동 대가 빼고 이자, 자본 대가 빼고 나머지가 지대인데 이 나머지는 자연의 대가로 받은 지대니까 노력소득입니까? 불로소득입니까? 처음부터 이 불로소득이다. 이거 몽땅 다 이제 잉여다 이렇게 하죠.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고전학파는 노동, 자본, 토지, 이 토지 대가니까 토지의 대가는 지대, 불로소득 이렇게 3분포로 나눴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토지에다가 건축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도 신고전파가 최근 사람이죠.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최근 사람은 땅을 자기가 돈 주고 샀지. 그래서 이것도 자본, 토지 이것도 자본으로 본다. 자본. 똑같은 자본이라. 그러니까 토지도 자본 투입해서 산 거고 그 다음에 내 자본 투입해가 건축됐고 그 다음에 노동 투입해가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죠. 노동과 자본. 그래서 자본도 내 노력 소득들과 이자를 받은 거니까 바로 토지에 대한 지대를 저 불로소득 잉여가 아니다. 잉여가 아니고 바로 생산 비용 일종이다. 이렇게 본다. 내 돈 주고 산 땅에다가 내가 건축하게 되면 분명히 내 자본으로 돈 가지고 산 거죠. 자본이나 토지나 같은 걸 보는 거라. 그러니까 쟤처럼 3분포로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 그 자본 자체가 토지 자체가 자본이지 자본. 그래서 2분법이다. 그 2분법 그 줄 거놓으시고요. 옛날에 시험 다 나왔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3분법 나눈 것이 고전학파고 신고전파는 바로 노동과 이 토지도 돈 가지고 산 자본이라. 자본. 2분법으로만 하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불로소득 잉여이고 이거는 노력소득이다 하는 결론. 자기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다가 건축하게 되면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땅에다가 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피땀 들어가서 노력소득 대가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지대론. 차액지대설. 리카 형님,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그 차액 앞에다 비옥도 이랬으면 되는데, 비옥도. 자, 요 A 농지, B 농지, C 농지가 있습니다. ABC 농지. 자, A 농지도 100원 생산비 투입, B 농지도 100원 생산비 투입, C 농지도 100원 생산비 투입해서 자, 제가 설정하는 이 과정이 약간의 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항상 우리 학교로는 그냥 용어로 읽으면 천재라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용어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례 예를 자꾸 드는 이유가 빗대면 쉽게 훨씬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그게 또 응용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A 농지도 100원 투입해가지고 생선 100원 투입해가 요건 150원의 곡물 가격, 이 곡물 가격, 이걸 생산물 가격, 곡물 가격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죠. 곡물 가격을 150원 팔았대. 그럼 50원 남죠, 50원. 그러면 A 농지의 지주한테 지대를 50원 주면 본제잖아요. 50원 주면 빵이죠. 시장에 100원 지대 제외한 생산 비용, 농사 짓는 생산 비용 100원 투입해서 150원 시장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50원 지대 주면 이제 빵 되죠, 빵. 빵이란 것은 정상을 얘기합니다, 정상. 학교 내에서
빵이란 것은 정상. 모든 것이 학교는 무조건 논리가 정상으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비통작 사강 이게 전부 다 정상으로 찾아가는 권리주의지. 원칙은 다 이래. 빵이래 빵. 자, 그다음에 이제 비농지에서 생산 100원 투입해가지고 요거 120원에 곡물 가격 팔았습니다. 그러면 20원 남았죠, 20원. 그럼 지대를 20원 줄 수 있죠. 비농지 소유자한테 20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빵이 되죠. 자, C농지에서는 100원 생산비 투입해가 100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잖아요. 지대 줄 게 없죠. 지대 없는 이 농지를 보고 열등지, 한계지를 한다. 열등지, 한계지, 열등지. 자, 열등지. 열등지다 이 말은 그러면 B농지와 A농지는 당연히 C농지보다는 우등, 최우등지가 되겠죠. 그래서 열등지다, 우등지다, 우등지다. 요 차이, 비옥도 차이. 요만큼, 20만큼 지대를 줄 수 있고 요 차이, 50만큼 지대를 줄 수 있다. 비옥도 차익 지대설. 비옥도 차이를 지대를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의 비옥도 차익 지대설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계지란 말은 이게 한계지. 한계, 우리 한계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공부할 때도 매일 하다 보면 한계 올 때가 있죠? 그때는 살짝 쉬었다가 또 하시고 이래야 되지. 한계 벗어난 D농지는 여기는 생산비 100원 투입해가지고 시장에서 내려 팔면 70원밖에 못 받는 기라. 그러면 오히려 손해지게 농사 안 하는 게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지 밖에는 농사가 안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 뜻에서 이건 이제 한계지다 이런 말을 쓰고 우리 항상 공부할 때 한계를 벗어나면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 그래프로도 계속 그래 설명했는데 생각나지 모르겠지만 한계 내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똑같은 건데 표현이 조금 다르고 산업 따라서 조금 달라질 뿐이지. 자, 그러면 A농지, B농지, C농지. 근데 비옥한 땅이 무한대 있으면 이런 가격 지대 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비옥한 땅이 유한하다, 적다, 유한하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을 여기는 무슨 토지라도 수학체감법칙이 성립한다. 수학체감법칙은 우리가 수요곡선이 와양인데요. 수학체감법칙, 한계수익체감법칙, 한계형체감법칙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경제영역에서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통째로 이해하고 나면 그걸 따로 암기할 이유가 없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학체감법칙. 자, 그래서 166페이지 자료 내려가시면 자 비옥도 꼭 딱 펼쳐지고 그 다음에 저 평가에 내려가시면 저 밑에 디귿의 평가 동그라미 A 보시면 이 토지는 위치 문제를 경세했다.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뒀다. 위치 문제를 고려한 게 뭐냐? 오른쪽에 보면 입지 교차지대설의 튀넨 있죠, 튀넨. 우리 지난주 수업했잖아요. 옆에 위치, 농지, A농지, 저 원교농업 B농지하고 수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위치 있으면 지대가 비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이제 입지 교차지대설에서는 위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B. 자, B 내려갔으면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 차이로 지대가 발생하므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 한계지라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절대지대설이다. 칼 막스의 절대지대설. 자, 막스 입장에서는 C농지 지주가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 않더란 말이에요. 20원이라 하는 지대를 받는데요. 그럼 20원 지대를 주고 내가 생산 100원 투입하고 농부 입장에서는 총 120원 들어가거든요. 120원. 120원 들어가면 곡물 가격을 120원 받아야 본전이잖아요. 그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 절대지대, 소유권자 절대지대설입니다. C농지 소유권자가 공짜로 빌려주지 않더라. 절대적으로 지대를 받더래. 절대지대. 절대로 지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지대를 받는다. 그래서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리카르도는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대. 곡물 비싸게 비옥한 땅에서 생산하면 풍부하게 생산해서 곡물을 높게 받겠지. 그러면 지대를 많이 줄 수 있고 옥토는 많이 주면 돼. 박토는 지대가 없고 옥토는
지대가 크다 이 말이지. 그 비옥도 차익지대인데 절대지대설은 아니다. 소유권자가 절대로 지대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0은 비용이 수익을 결정, 쟤는 수익이 비용 결정. 이 경제에서 우리 보통 쌍대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C에 내려가니까 C. 현실적으로 토지 용도가 다양하고 경제적 공급도 가능한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이 이게 고전학파인 불로소득이다. 이 비옥도가 자연현상으로 준 걸 보거든. 여기서는 이 비옥도가 사람이 만든 비옥도가 아니고요. 자연의 선물로 봤어요. 비옥도도 자연의 선물이라. 그럼 노릇소득입니까? 불로소득입니까?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내가 비옥한 토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는 이게 용도가 다양하고 경제적 공급도 비옥도를 경제적 돈 투입해가지고 비옥도를 만들 수도 있는 기라. 현대는 경제적 공급도 하는데 그런 걸 경시했다 하는 단점. 그래서 맨 아래쪽으로 보니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현대는 농사 짓는 것만 아니잖아요. 오히려 농사 말고 공장, 상업, 기타 이게 훨씬 더 많다고.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도 가능한데 사람이 비옥도를 만들 수 있다니까 현대는. 자연의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점이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측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니까 경제지대는 말이 있어요. 경제지대. 지대 한 김에 그거 하나 더 하시고. 경제지대. 자, 경제지대.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로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는 생산 요소 공급자의 잉여분을 의미한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우리 수직선은 가격, 수평선은 수량 경제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요만큼 공급 곡선은 공급 원가 비용입니다.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걸 전용 수입이다 이 말은 가령 내가 지금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연봉 5천 받고 있는데요. 내가 직장을 이전하면 전용하면 다른 직장을 가면 연봉 2,500만 받는데 2,500. 그게 전용 수입이다. 전용 수입. 다른 데로 이직했을 때 전용했을 때 수입이 2,500만이라. 그럼 지금 현재 직장에 있는 게 훨씬 낫죠. 요거 초과한 거. 요게 경제지대다. 지금 현재 직장에 있음으로 해서 받는 다른 직장 전용했을 때 이직했을 때는 전용 수입이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직장에 5천만 받으니까 2,500만 원이 전용 수입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공급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이 공급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용 수입인 4천만 원이고 현재 직장에서 경제지대는 1,000만 원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전용 수입이 조금밖에 안 되죠. 전용 수입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라. 그럼 지금 5천만 원 받으면 이직했을 때 받는 수입이 1,0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경제지대가 되고 그러면 이게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가까울수록 이전 수입은 적잖아요. 경제지대가 커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수직으로 바뀌어버리면 자, 공급곡선이 수직이다. 앞면이 많죠. 제가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도 써먹잖아요. 곳곳에 다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물리 공급이다, 경제 공급이다. 수직선인 공급선. 물리적 공급이다. 이렇게 했지, 그제? 물리, 자연 공급. 자연은 이 전부 다 자연의 대가 아닙니까? 자연 대가. 다 불로소득이지. 몽땅 다 경제지대라. 이어서 경제지대는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 불로소득 있죠, 불로소득. 같아. 이렇게 보시면 같아. 아이돌이 지금 직접 아이돌을 할 때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아이돌을 하지 않고 뭐 취업을 했을 때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직했을 때 이전 수입이. 그러면 현재 아이돌 할 때 경제지대는 3억 빼기 이전 수입 3천만 원 빼면 2억 7천이죠. 2억 7천. 그렇죠? 2억 7천. 그렇지. 특수한 지급에 따른 그런
경제지대는 많아집니다. 조수미 양이 조수미 씨 알죠, 그죠? 조수미 씨. 조수미 씨가 연봉 30이다. 예를 들어서 30이다. 근데 그 목소리가 천혜의 목소리입니까? 자기가 노력한 목소리입니까? 천혜의 목소리죠. 그럼 자연의 선물이니까 그게 다 불로소득이잖아, 거의 다. 이거 북한 갈 때 나도 같이 껴주면 나도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죠? 불로소득이겠죠. 근데 그분이 노래를 안 부르고 다른 직장에 이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연봉이 예를 들어서 2,500이다. 그러면 이 30억 거의 다가 이 경제지대에 속한다 이 말이죠. 경제지대에 많이 속할수록 여기에 과세를 세금을 많이 받으면 조세청에 합당합니다. 자, 그다음 넘기시고 경제지대 다시 또 보니까 준지대란 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준지대. 자, 준지대. 금방 우리 지대를 공부했는데 지대 속에도 경제지대를 공부했고 또 준지대를 하면 또 났네. 이게 뭘까? 준지대. 자, 1번 인간 동그라미 하시고 인간이 만든 기계 위에다가 건물 이래봐요. 건물 등의 자본 설비에 생기는 소득으로 자연의 산물인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경제지대하고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이 토지 위에 우리 한국 땅인데요. 여기다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은 사람이 했지 분명히. 그럼 여기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 들어온 중에서 사람 노력 대가로 받은 이게 준지대고 원래 있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의 대가로 받은 게 이게 경제지대 또는 지대입니다. 요게 경제지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땅은 경제지대로 보고 단순하게 물론 이 땅도 사람의 인허가 내고 조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실은 들어갔지만 그걸 제외한 경제지대 위에 건축물은 사람의 노력으로 전부 들어간 거니까 준지대다 이러면 돼. 건물은 준지대 밑에 땅은 지대 또는 경제지대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돼.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건축물 등의 자본 설비에 대한 소득이다. 만약에 원룸을 임대한다면 원룸 임대업을 하는데 원룸이 빈 방으로 있으나 임대를 하나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죠. 변동비는 별로 없고 원룸에 그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건물, 토지에 대한 그 대가로 받는 게 거의 준지대입니다. 준지대. 근데 그가 원래 자연의 위치가 워낙 좋았다. 그걸로 대가로 받은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경제지대 또는 지대다 이 말이죠. 자연의 선물은 지대고 사람의 선물은 건축물은 준지대를 합니다. 지대에 준한다 이 말이지. 근데 원룸이 임대가 안 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 자, 그 밑에 Q.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제가 이거 생각 안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액지대 앞에 뭐가 생략됐죠? 옥토냐 박토냐 비옥도 차액지대에서 했지. 그러면 리카르도의 비옥도는 자연의 선물입니까? 사람이 비옥하게 만드는 경제적 공급입니까? 고전학파. 자연의 선물이지. 그래서 자연의 대가니까 이건 잉여입니다. 잉여. 불로소득이지 생산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잖아. 그래서 아까 리카르도의 비옥도 차익세에서 그 비옥도는 자연의 선물이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가지고 171페이지. 자, 171쪽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또 지대 관련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과거에 이미 봤습니다만은
자, 171쪽에 두 번째 그림 있죠. 두 번째 그림. 요건 그 밑에 특징에 동그라미 1번 그 별표.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입찰지대란, 이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론에서 입찰하는 것은 법에서 입찰하고 다릅니다. 전반적인 포괄적 개념으로 다 포함한 입찰이라는 뜻인데, 단위 면적당 토지대에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왜 이게 수요곡선이야,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수요자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돈, 점들을 연결한 선, 그게 수요곡선 아닙니까? 초과 유닛 빵, 0이 된다. 그 곡선상의 점은 다 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1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이래 되고, 상업용 한계지도 곡선, 주거용 한계지도 곡선, 공업용, 농업용 한계지도 곡선이다 이래 되고, 뭘 넣더라도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상가, 상가, 주거, 그 다음에 공장, 농업. 이 안에 이 땅을, 도심의 땅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 법률상 용어 아닙니다. 법률상 용어로 뭐 경매, 유입 이런 한정한 뜻이 아니고 학교로는 법, 경기, 포괄적 개념이니까 우리끼리도 입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서로 사고 팔고 할 때도 입찰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요 도심 이 땅을 요 상가한테 임대를 하니까, 입찰을 하니까 지대를 100원 준대. 이 상가가 만약 100원 주면 딱 요 곡선사인데, 만약에 150원 주면 왜 되겠습니까? 손해입니까? 덕입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입찰해서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지대를 100원 주면 요 선상인데, 이게 상가 한계 지도곡선, 한계를 벗어나서 150원 줬다. 그러면 덕이다, 손해다? 이러면 망하지, 큰일 나지, 이렇게 많이 주면. 그런데 만약에 70원 줬다. 지대를 70원 줬다. 이건 덕이다, 손해다? 요건 100원까지 줘도 되는데, 이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100원이지, 100원. 100원인데, 우리 수요곡선은, 이게 다 수요곡선이거든. 우리 앞에서 경제로 할 때 모양 수요 많이 하셨잖아요. 수요곡선이랑 똑같아요.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인데, 1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70원 줬으니까 이건 덕받지. 덕받지. 그럼 100원 주면 덕이다, 손해다? 본전이지, 본전. 그래서 덕받다, 손해받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있는 게 뭐다? 빵이지. 이걸 보고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가 0이다. 정상 이윤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플러스는 초과 이윤, 마이너스는 손실, 빵은 정상 이윤이라고 계속 해왔잖아요. 다 똑같아요. 세상은 몇 가지? 세 가지. 이 속에 다 있다는 게, 이 속에. 그래서 이걸 전에 우리 시험 나올 때도 순현재 가치가 0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매출의 극대선을 긋은 것이다. 땡. 다른 말씀은 땡땡 틀려요.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가가 제일 많이 줘. 그 다음에 주택을 하면 70원밖에 안 준대. 그 다음에 이게 공장을 여기다가 입찰하면 50원밖에 안 준대. 농사 짓는데 하면 20원밖에 안 준대. 그럼 당연히 최고 지불할 수 있는 대로 낙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업지가 되는 거지. 도심 속은 상업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지가 되고, 농업지가 되고, 이렇게 상주, 공, 농 이렇게 전 세계에 평균적으로 우리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지역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할당이 되더라 이거지. 근데 여기 투자 입장에서 볼 때 원점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볼록합니다. 이 볼록. 하여튼 볼록이 우리 학교론 시험의 답이지 오목한 건 답이 없습니다. 볼록밖에 없어요. 볼록.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니까요. 2번 생산 요소 간에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 수요곡선이니까 우양하지, 우양은 수요곡선 우양하고 원점을 향해서 오목합니까? 볼록합니까? 볼록한 형태를 가진다. 거기 보니까 정상이윤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응? 그림 이미지만 남겨두시고 그림 흔적만 남겨두시고 그걸 말로 지 마음대로 다 쓰면 돼요. 응? 말은 꼭 이대로 출제 안 하기도 응용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로는 꼭 개념 파악이 그림 하나 쭉 꺼놓고 그 개념만 포착하면 됩니다. 그래가 응용한 걸로 문제 지문을 보시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한 번 더 쉬고.